일어나 보니 아내와 딸이 숨져 있었다. 며칠 전 소방당국에 이런 내용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딸은 질식해 숨졌고 아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경제적인 이유로 아내와 함께 딸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40대 남성 강모 씨가 자신의 아내와 두 딸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곤 가족을 살해했다. 나도 곧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며 신고했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붙잡혔습니다. 직장을 잃고 주식 투자로 생활비를 벌던 강 씨가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외국계 회사를 다녔던 강 씨는 고가의 아파트와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었고 아파트 매매만으로도 빚을 다 갚고 수억 원이 남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체 왜 그랬던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2015년 벌어진 세무녀 살인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이제 자녀 살해 사건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전남 나주의 한 아파트에서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자신의 아내와 딸이 집에 숨져 있다는 신고를 한 이 40대 남성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남성은 자고 일어나 봤더니 숨져 있었다라고 신고를 했다는 건데, 결국 이거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요? 네, 처음 진술은 그랬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조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전날밤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일어나 보니 두 사람이 숨져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그 이후에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전에도 좀 이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실패했던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다시 시도하는 과정에서 부인이 자신이 아닌 부인이 딸을 숨지게 했다. 이렇게 진술을 바꿨습니다. 이 발견 당시 아내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보이는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딸은 침대에 누워있는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별다른 외상은 없었기 때문에 이 경찰은 부검 등을 통해서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저희가 이 자녀 살해 사건 이슈를 많이 다뤘었는데, 그러니까 아이 학대도 그렇고요, 승 의원님. 진짜 아이들은 그냥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상황에서는 또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부모한테 말이죠. 예? 이게 정말 잘못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가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걸 첫 번째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방송에 나와서 한 2번 정도 말을 했는 것 같은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학습의 효과이지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건 맹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 없으면 못 사니까. 그래서 부모가 하자는 대로 아이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 아이들이 얼마만큼 공포스러웠고 그게 얼마만큼 무서웠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게 아버지가 하라 그러고 어머니가 하라 그러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동반 극단적인 선택은 그 아이에게는 분명히 살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와 또 한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아이가 분명히 제대로 클 수 있는 안전망을 좀 만들어서 만약에 부모의 입장에서 정말로 이런 어떤 상황에 극단에 몰리게 된다 할지라도 아이들은 절대로 같이 가지 않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절대로 자기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생각, 그 전근대적인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는 이러한 가정들이 정말 제대로 다시금 설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카드 대란이 한창이었던 2003년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고층 아파트에서 이 엄마가 두 딸을 베란다 밖으로 던지고 남은 아이가 셋이었는데 아이 하나는 자신의 품에 안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주변에 나중에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주변 그 이웃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막 살려달라고 우는 소리가 들렸더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살 수 있습니다. 살고 싶어 합니다. 물론 부모도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되지만 설령 100번 양보해서 부모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은 어떻게든 살 수 있습니다. 예? 자, 이 사건과 제일 비슷한 사건이 서초동 일가족 살해 사건일 것 같아요.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하고는
나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다 뭐 이런 신고를 했었다고요? 네, 소방당국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내가 아내와 두 딸을 살해했다. 나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사건이 2015년 1월에 일어났습니다. 40대 남성이 자신의 아내와 두 딸, 세 모녀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당시에 이제 수면제를 이용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내와 두 딸에게 모두 범행했고요. 지금 현장 검증을 위해서 출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차를 타고 있는데요. 당시에 그래서 모두에게 수면제를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가족들에게 남기는 메모였습니다. 먼저 천국에 가라. 나는 지옥에 가겠다. 남은 돈은 양가 부모님 치료비와 요양비로 써라. 이런 메모를 남겼고요. 그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소방당국에 전화를 겁니다. 아파트에 가면 내가 살해한 가족이 있다. 그리고 나도 죽으려고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변호사님, 자기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은 도망도 갔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 같긴 해요. 이제 아파트에서 나와서 충북 청주의 이 대청호에 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 후에 도주를 하고 결국 9시간 만에 경북 문경에서 검문 검색하는 과정에서 검거가 됐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검거하고 보니까 옷이 좀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그냥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손목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자국들이 있는데 본인은 결국 그러지도 못하면서 뭐 꼭 그게 제가 이걸 미화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지 그렇죠. 못하면서 가족들을 그렇게 무참히 살해했다는 거 참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 기자가 이걸 직접 취재를 했었죠, 네, 그때. 제가 이제 경찰서를 담당하던 시절인데 저 개인적으로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바로 이제 피해 범행 현장에 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미 좀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오고 그 당시 이제 현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제 숨진 세 사람이 이 밖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에 제가 갔던 건데 이 주변 사람들은 다들 의아해했어요. 전혀 그럴 줄 낌새를 몰랐다는 거죠. 일단 동네에서도 뭐 되게 사이가 좋고 아이들도 뭐 공부도 잘하고 되게 예쁨 받는 그런 아이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니까 이 주변 이웃들도 전혀 믿을 수 없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 역시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두 사람의 부부 불화는 없었다.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좀 유복할 정도 아니지만 그래도 여유는 있었다라고 말을 한 게 이 지역이 상당히 부촌입니다. 부유한 지역으로 알려진 곳에 상당히 큰 아파트에 10억이 넘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 범인을 저지른 이 나중에 재판에 넘겨서 피고인이 되는 이 강 씨 역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명문대를 졸업해서 상당히 괜찮은 외국계 회사를 다니다가 주변에 역시 대학 동기나 동료도 역시 소위 잘 나갔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만큼 괜찮은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2015년쯤에 10억 이상의 아파트라면 당연히 뭐 중산층 이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텐데 아니 왜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당시 이 남성이 억대의 연봉자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억대의 돈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데요. 회사에서 그런데 어떤 이유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에 재취업을 했지만 거기서도 오래지 않아서 그만두게 됐다고요. 그런데 이후부터 재취업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아파트를 일단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5억 원을 받았습니다. 10억 원 이상의 비싼 아파트였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이 많이 나왔는데요. 생활비로 1억 원 정도 충당한 다음에 남은 돈으로 일단 무언가 투자를 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여러 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이 손실을 입었습니다. 반 이상 손실을 입었고요. 그 다음부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일단 고시원을 잡아서 계속 출근하는 척 했습니다. 가족들에겐 내가 일을 하러 나가는 것 같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회사를 다닐 때의 생활 수준을 빚으로 유지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정황이었고요. 그 다음 수사기관에서 범행 동기를 파악했는데 일단 빚으로 계속해서 쌓이기만 하고 갚을 길이 없으니까 혼자 세상을 떠나려고 했다가 가족을 살해하게 됐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 다 같이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범행 동기가 파악은 됐죠. 그런데 황당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파트만 팔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몇억 원 이상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아파트를 팔지 않고 처음엔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다가 그 다음에 좀 피해를 입으니까 투자 손실이 발생하니까 계속해서 몰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해서는 안 되는 선택까지 저지르게 됐어요. 여기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빚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크지 않은 빚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님에게 부탁하면 부채가 해결되는 상황이었지만 앞으로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 범행을 저질렀다. 아파트만 팔아도 생활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고 충분한 돈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포기하기 싫은 게 범행의 동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주변 환경 이런 게
충분히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런 선택을 했던 게 참 저로서는 이해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래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사실 검찰은 사형 구형을 했어요. 지금 조금 전에 이도성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범행 동기가 좀 납득이 잘 안 되죠.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1심, 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고령의 부친이 투병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위해서 이제 피해자, 그러니까 좀 어찌 보면 이제 그 반대쪽 집에 어떻게든 이제 보상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었고, 그리고 한때 가족이었던 이 피해자 유족들도 선처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감형이 된 건데요. 보통 이럴 때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감형이 더 많이 돼요. 원래 무기징역보다. 그런데 재판부가 바라봐도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사건이라고 본 것 같고, 그래서 결국 1심, 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런 뉴스, 이런 기사들은 앞으로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